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8일, 오늘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가득한 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내 정치권의 크고 작은 충돌부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환율 소식까지 신경 쓸 일이 참 많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이 산업의 지형을 완전히 바꾸고 있다는 거대한 흐름도 감지되고 있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오늘 이 소식들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대통령하고 공공기관장의 이례적인 공개 충돌이 있었어요. 네,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서 천하의 도둑놈 신보다 이렇게 강하게 질타를 했죠. 그렇죠. 발단은 그 질문이었잖아요.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나가면 검색에 안 걸리냐? 아, 맞아요. 거기서 이 사장이 제대로 답변을 못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네. 근데 이 사장이 바로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공안공사는 외화 불법 반출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다. 딱 선을 그은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 간의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을 봐야겠군요. 맞습니다. 사실 이건 공항의 보안 검색 책임을 두고 관세청이랑 공안공사가 벌여온 오랜 권한 다툼이거든요. 그게 대통령의 말을 계기로 터져나왔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묵혀뒀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거네요. 근데 정부 내 이견이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입니다. 그 좌주파와 동맹파 간의 갈등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정부 여당 내에서 대북 확성기 철거나 한미훈련 축소를 주장하는 자주파, 그리고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느 쪽으로 좀 기우는 것 같나요? 현지로서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자주파의 주장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쟁도 있었죠. 업무보고 자리에서 환단고기를 언급해서요. 아, 네. 그 얘기도 있었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단고기는 문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걸 두고 야당에서는 유사역사학을 신봉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바로 비판이 나왔고요. 그렇죠. 반면에 여당에서는 그건 위서라는 답을 기대하고 한 질문이었을 거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있고요. 참 해석이 분분하네요. 한편 쿠팡 관련 소식도 여러 건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했죠. 네, 대신 참석한 대표는 계속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서 국민이 호구인가 이런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과거 물류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은폐 지시 의혹도 보도됐고요. 맞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숨진 기사에 그 극단적인 노동 환경을 김 의장이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정황이 나온 거죠. 정말 여러 논란이 동시에 터져나오네요. 네, 그리고 이건 좀 별개의 사안인데 통일교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인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아, 그 한일 해저 터널 같은 수건 사업을 국가 공약으로 추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경제 분야로 넘어가 보죠. 환율 문제가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7일 장중에 1,482원까지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인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 그리고 전반적인 달러 강세가 겹쳤습니다.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국민연금과의 외환 수화풀을 재가동하면서 시장 안정에 나섰습니다. 우리 생활과 좀 더 밀접한 경제 소식도 있죠. 연말 정산 관련해서요. 아, 네. 올해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 이건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육아휴직자 수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총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6만 명을 돌파했어요. 와, 6만 명. 전체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가요? 전체의 29.2%를 차지합니다. 기업들 경쟁 소식도 눈에 띄는데요. 네이버가 해외 직구를 강화하면서 쿠팡하고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섰네요. 네, 이건 쿠팡의 로켓 직구에 대한 맞대응으로 분석할 수 있죠.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군요. 그렇죠. 한편 쿠팡은 현재 배송 단가를 내년 5월까지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번엔 국제 뉴스로 한번 넘어가 보죠. 미국이 마치 거대한 사모펀드처럼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 이거 흥미롭던데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맹국 기업을 자국의 자산처럼 관리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고려아연의 미국 재련소 투자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합작법인의 최대 주주로 직접 참여를 해요. 국방부가요? 네, 그래서 민원을 해결해주고 그 대가로 지분까지 확보하는 겁니다. 와, 국가가 직접 투자에 나서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벤처 캐피털처럼 움직이는 거죠. 유럽 쪽에서는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가 있었네요. 네, 환경과 주거 문제에 대한 건데요. 유럽연합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요? 네, 처리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업계, 특히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의 반발이 아주 거셌거든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군요. 그렇죠. 또 집값하고 임대료 급등 문제 때문에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도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대여 B&B 규제 같은 것들이 포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금융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네요. 나스닥이 거래 시간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요? 네, 2026년 3분기부터 주중 하루 23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하루 숨이 3시간요? 네, 전 세계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거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봐야죠. 자, 이제 IT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대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 AI입니다. 그렇죠. 내년 CES 2026의 핵심 키워드는 AI 네이티브 산업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AI 네이티브 산업. 이게 기존의 AI를 그냥 덧붙이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라고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AI 네이티브라는 건 기존 산업에 AI를 덧붙이는 수준을 넘어서요. 설계 단계부터 AI와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새로운 산업 체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장, 에너지, 물류 같은 물리적인 산업이 AI를 기반으로 완전히 재편되는 거죠. CES가 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장이 될 거고요. 세상의 운영체제가 바뀌는 수준의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시장 경쟁도 당연히 치열해지겠죠. 해외 엔비디아의 읍니베 본격화 있다는 소식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규모 클라우드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엔비디아 GPU 의존도를 낮추려고 자체 맞춤형 AI 칩, 그러니까 ASIC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체 개발 칩으로요? 네. 특히 구글은 자체 개발한 TPU만으로 차세대 AI 제미나이 3를 훈련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이네요. 엔비디아의 독주가 끝날 수도 있다는 신호로 보여요. 그렇죠. 기술 패권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AI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그 기반이 되는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위험성도 커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SKT나 쿠팡에서 수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연달아 터졌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인지, 차단, 예방이라는 3단계 흐름이 제시되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다크웹에 유출된 내 정보를 검색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고요. 금융범죄를 원천 차단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미리 알아두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움직임도 아주 활발하죠. 네, 오픈 AI는 이미지 생성 속도를 기존보다 4배 빠르게 만든 챗 GPT 이미지를 출시했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오픈 AI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인데도 말이죠. 그만큼 AI 시장의 합종 연행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해무구 문제죠. 네, 여기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자, 연말이라 그런지 다양한 문화 행사 소식도 풍성합니다. 네, 먼저 미국 동화 작가 타샤 튜더 탄생 110주년 기념 전시가 열립니다. 그 소박한 일상의 행복을 담은 그림들로 유명한 작가죠. 네, 아시아 최대 규모 전시라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크리스마스 빌리지 축제가 한창이고요. 영화의 전당 야외광장에서 눈 내리는 마을 컨셉트로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70개가 넘는 부산 로컬 맛집들이 참여해서 볼거리, 먹을거리가 아주 풍성하다고 합니다. 좀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공간들도 주목받고 있네요. 네,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리추얼 공간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화가 금지된 카페라던가 그날의 마음 상태에 맞춰서 차를 추천해주는 티하우스 같은 곳들이요. 맞습니다. 한편 공연 문화와 관련해서는 관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관객 크리티컬의 줄임말이죠. 네,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 협연 중에 한 관객의 휴대폰 소리가 울리면서 논란이 커졌어요.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죠. 네, 다른 관객들이 이례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심지어 집단 소송까지 제안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 문화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촉발시킨 사건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을 위한 주거 지원에 나서는군요. 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6,000호에 입주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이게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6천만 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시민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그늘인데 치매 환자의 재산 보호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시스템이 매우 미비하다고요? 네, 치매 발병 전에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는 임의 후견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용자는 229명에 불과한데 일본은 12만 명에 달합니다. 229명 대 12만 명.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우리는 대부분 발병 후에 가족 간 재산 다툼이 벌어지고 나서야 법원이 개입하는 법정 후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이용률이 10% 미만이라고요? 네, 절차가 복잡하고 또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문제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랐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부담이 크다면 총액이나 횟수 제한을 두더라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탈모를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 또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문제, 여러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현실성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충돌과 재편을 살펴봤습니다. 정치 인형의 충돌부터 글로벌 경제 질서의 재편, 그리고 산업의 판을 통째로 바꾸는 AI 기술의 등장까지. 네, 이렇게 엮어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거대한 전환기에 서 있다는 게 실감이 나네요. 그렇죠. 특히 AI 네이티브라는 개념은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변화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모든 것이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혜택을 누리겠지만 동시에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과 충돌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책을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이건 너무 소극적인 접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의미죠? AI 네이티브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활동 데이터가 사회를 움직이는 필수적인 연료가 된다면 과연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개념 자체가 유효할까요? 어쩌면 정보를 꼭꼭 걸어 잠그는 행위가 전기가 필수인 사회에서 전기 사용을 거부하는 것처럼 사회 시스템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군요.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필요한 프라이버시의 정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